그 어떤 예술가보다 먼 세계로 떠났던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먼 유학 여행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한 만년을 얻지 못했죠. 고갱은 다들 아시다시피 남태평양의 먼 섬 타히티로 갑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그림을 고향인 프랑스에서는 그리지 못했던 걸까요? 고갱이 그린 이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보면 우리는 고갱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왼편에 있는 이 황색 예수는 고갱 본인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을 자기 어깨 뒤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 뒤에는 원시 부족의 어떤 토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양편 뒤에 하나는 기독교의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시 종교의 신을 배치해 놓고 그 앞에 앉은 모습으로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고갱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예수나 아니면은 이 원시 부족들의 어떤 우상처럼 그들만큼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 에고 같은 것은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죠. 고갱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남아메리카의 페루예요. 아버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페루로 망명해서 페루에서 태어났고 7살이 되었을 때 고갱은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이내 학교를 포기하고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게 돼요. 그러다가 또 23살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얻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5명이나 낳았는데 32살에 느닷없이 화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머나먼 섬 타히티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타히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타히티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갱은 어릴 때 남태평양에서 보았던 그 원시의 강렬한 색채를 그림으로 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인 프랑스, 브르타뉴 또 멀리 파나마 여러 군데를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고갱이 원하는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고장은 없었어요. 그 와중에 고갱이 자신의 색감을 찾기 위해서 갔던 고장 중에 하나가 남프랑스의 아르르입니다. 1888년에 고흐가 이 아르레 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 집에 방 2개를 얻어서 남쪽 나라 화가들의 공동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파리에 있는 아는 화가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고갱이 자기가 아르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흐는 188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고갱이 아르레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갱의 방을 장식해주기 위해서 이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고흐는 고갱의 방에 해바라기 2점을 나란히 걸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를 모두 7점을 그리게 되는데 이 해바라기에서 우리는 고갱을 기다리는 자기의 동료를 기다리는 고흐의 기대감, 기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고흐의 기대감과 기다림이 노란색이라는 색감으로 표현이 됐죠. 해바라기도 꽃병도 배경도 테이블도 모두 노란색입니다. 고흐가 굳이 해바라기라는 주제를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887년에 고갱과 고흐가 모두 무명화가로 파리에서 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고흐가 자신의 그림들을 쭉 보여주면서 고갱에게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골라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때 고갱이 그린 고흐의 그림이 이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일 수도 있고 2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91년 타히티로 갈 때 고갱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흐가 선물로 준 그림을 팔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흐는 고갱이 자신의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이 해바라기를 그려서 고갱에 대한 자신의 어떤 마음, 환영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아르로 와서 자기의 방에 고흐의 해바라기 2점이 걸려 있는 것을 고갱은 봅니다. 그리고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답으로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의 모습을 그려서 고흐에게 선물합니다. 고흐는 이 얼굴, 해바라기를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나야. 그런데 미쳐있는 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의미로 고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같이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고갱은 극단적일 정도로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고흐는 예민하고 남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1888년 10월부터 살았지만 두 사람의 어떤 관계는 곧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해 11월에 고흐가 그린 이 고갱의 의자라는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 의자는 고흐가 산 손님용 의자예요. 그러니까 고갱의 의자가 맞는데, 이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촛불도 두 권의 책도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닥으로 촛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겠죠. 말 그대로 이 그림의 어떤 불안한 느낌은 결국 고흐와 고갱 사이에 삐꺼덕거리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갱은 그해 12월에 더 이상 고흐와 살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파리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었던 고흐의 정신 상태가 무너지고 말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고갱은 오늘은 이 노란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선술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고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갱이 뒤를 돌아보니 면도날을 든 고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5년이나 선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 간의 거친 어떤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갱은 알고 있었어요. 고갱은 무서운 눈으로 고흐를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고흐는 면도날을 들었던 손을 떨어뜨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면도날로 고흐는 자기의 귓볼을 자르는 자해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고흐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게 되고, 고갱은 자해를 한 고흐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고 파리의 테오에게 바로 전보를 치고 파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1890년에 고흐가 자살할 때까지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죠. 고흐가 이듬해인 1889년에 귀를 붕대로 맨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렸는데, 이 자화상 속에서 고흐는 멀쩡한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복을 입고 붕대를 맸지만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또 환자복 위에 외투를 입고 있어서 나는 멀쩡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림의 뒤편의 배경을 보시면 고흐의 왼쪽 뒤편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뭉개진 그런 캔버스가 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흐의 불안감, 공포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배경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불안이 고흐를 잠식하게 되고, 이 그림을 그린 지 1년 반 후인 1890년 7월에 고흐는 오베르시루아지에서 피스톨로 가슴을 쏘아서 자살하게 됩니다. 행복했던 아르 생활, 어떤 동료와의 공동 스튜디오를 꾸린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고흐는 결국 파국으로 흘러갔던 셈이죠. 그러면 고갱과 고흐는 왜 그렇게 싸워야 했을까요? 좀 적당히 서로 양보할 수는 없었을까요? 고갱이 그린 이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브류타뉴 지방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막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눈앞에서 야곱이 천사와 싸우고 있는 환영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해도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런 환영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이 그림은 완전히 고갱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 속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장면은 붉은 핏빛과 같은 이런 강렬한 색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에 나무가 하나 보이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이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가 브루타뉴 여인들이라는 현실, 그리고 야곱과 천사의 싸움이라는 환상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한마디로 고갱이 그리려는 그림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연을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어떤 상상의 이미지를 선명한 색깔로 그리는 것, 그것이 고갱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1889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타히티관을 보고 이 남태평양의 세계, 문명이 닿지 않은 이 원시의 세계에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태평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고갱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일종의 허세였습니다. 그는 자기애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고,
또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뒤늦게 화가로 전업했기 때문에 파리의 화단에서 약간은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는 원시의 세계를 그린 그 누구도 그리지 못한 새롭고 혁신적인 그림을 타히티에서 그려서 파리로 금이 환영해야지. 그래서 나를 비웃던 화가들과 또 그 대중들에게 보란 듯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갱은 1891년에 의기양양하게 타히티로 떠납니다. 고갱은 1891년부터 93년까지 1차로 타히티에 체류하는데 이때 모두 80여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뜻의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그림은 타히티라는 원시 세계와 기독교 유럽 문명 사이의 기묘한 이식입니다. 그림의 오른편에서 파레우라는 이 타히티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아기를 자기 어깨 위에 올리고 있는데 이 아기와 어머니는 기독교의 성모자입니다. 그림의 왼편에 3명의 또 타히티 여성들이 이들에게 경배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3명도 실은 천사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천사의 뒤에 등 뒤에 날개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양 미술의 전통과 이 원시의 세계를 기묘하게 이식하려고 했던 것이 1차 타히티 체류 때 고갱이 주로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런 고갱의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 테하마나의 선조라는 그림인데 이 테하마나는 지금 그림 속에 등장하는 타히티 원주민 처녀의 이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또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상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유럽 처녀들이 입는 의상을 입고 타히티 원주민의 부채를 들고 또 타히티 전통 방식으로 꽃으로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또 토템들이 보이고 또 기묘한 금색으로 쓰여진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이스터 섬의 그 거석들에 쓰여 있는 수수께끼의 문자예요. 소녀는 약간 눈을 내리깔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의 시각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유럽인이 바라보고 싶은 방식으로 타히티를 바라본 것이 첫 번째 타히티 체류 때 고갱이 주로 그려온 작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갱은 이 그림들을 보면서 감탄할 그 파리의 비평가들과 파리 그 예술 소비자들, 미술 소비자들의 시선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1893년 5월에 고갱은 1차 타히티 체류에서 그린 80여 점의 그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뱃삭을 나고 났더니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마르세유에서 배로 도착한 후에 파리로 갈 기차싹을 빌리기 위해서 파리의 동료에게 전보를 쳐야 할 정도였지만 고갱은 자신의 그림들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11월에 파리에 있는 인상파 후원자인 듀랑 류엘의 화랑에서 첫 번째 타히티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비평계에서는 아이들이 놀 곳이 없으면 고갱의 전시회에 보내봐라. 아이들이 좋아할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다. 이런 식의 비웃는 듯한 비평만 잔뜩 실렸고 동료들도 고갱의 그림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49점의 그림을 출품했는데 10점밖에 팔리지 않아서 나머지 39점은 고갱이 다시 되사야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더구나 고갱은 또 이 타히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안 그래도 독선적인 성격이었는데 더욱 독불장군이 되어서 파리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소송을 하고 몸을 다쳤습니다. 주식 중개인 시절에 결혼했던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었고 고갱의 아내는 메테라는 이름의 덴마크 여성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 덴마크로 가버렸기 때문에 고갱은 아이들도 아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상들은 고갱에게 권유를 해요. 차라리 그냥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라. 타히티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게 낫겠다. 네가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그 그림은 우리가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95년에 고갱은 이번에는 울면서 파리리옹역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어떤 가능성으로 같이 타히티에 갈 동료들을 찾아봤지만 그 누구도 고갱을 따라서 먼 타히티까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갱의 나이는 이미 47이나 되었고 또 지나친 음주와 이 원주민 처녀들과 살면서 얻은 성병으로 몸도 망가진 후였습니다. 이후로 고갱은 타히티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왕의 아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서 고갱은 타히티를 원시의 어떤 낙원, 에덴 동산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나무에 보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은 검은 피부의 이브가 아닐까요? 아직 뱀의 유혹을 받지 않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이브가 있는 공간은 낙원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고갱 본인이 타히티가 그런 원시의 낙원도 에덴 동산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갱의 그림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1897년에 그린 이 두 번 다시는이라는 그림에서 엎드려 있는 타히티 처녀는 고갱의 정부 중에 한 명인 파우라라는 처녀입니다. 고갱은 매독에 감염돼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우라는 고갱의 아이를 사산했습니다. 파우라는 어두운 얼굴로 누워있고 그 뒤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무언가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갈가마귀가 창틀에 앉아있고 네버모, 두 번 다시는 이라는 그림의 제목이 그 옆에 써 있습니다. 그러자 고갱이 평생 동안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던 어떤 허세와 오만이 드디어 무너져 내립니다. 고갱은 절망 속에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그마저 실패합니다. 그는 타히티에 온 것은 완전한 미친 짓이었다. 내 인생은 이 타히티에 오면서 파멸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거꾸로 고갱은 참다운 걸작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고갱이 자신의 유언 대신으로 그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긴 제목의 그림은 길이 4m에 3배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고갱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타히티를 그렸는데 이 타히티의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또 타히티의 원시신앙 토템들, 새와 동물들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는 더 이상 에덴 동산도 낙원도 아닙니다. 대신 고갱이 바라보고 있는 진실이 담긴 그림이죠. 고갱의 피를 토하는 유언과도 같은 이 그림은 파리로 가서 고갱의 다른 그림 8점과 함께 1000프랑이라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 한 점이 15,000프랑에 팔릴 때입니다. 고갱은 1903년에 타히티에서 사망하는데 죽기 얼마 전에 단정하고 차분하게 이 의자에 놓여있는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타히티에는 해바라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갱은 일부러 파리에 부탁해서 해바라기 씨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를 집에 정원에 심어서 해바라기를 얻자 그 해바라기들을 꺾어서 의자에 놓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쇠약해진 고갱의 머리 뒤에는 머릿속에는 10년 이상 전에 세상을 떠난 불쌍한 동료, 자신을 위해서 해바라기를 그려주었던 고흐의 기억이 되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흐가 1888년에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해바라기는 마치 태양과도 같이 환한 노란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갱의 해바라기에는 더 이상 그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갱의 거의 마지막 그림인 이 원시의 이야기에는 첫 번째 타히티 체류에서 그렸던 타히티 여성들,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치마를 입은 그런 타히티 여성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둡고 무뚝뚝한 표정의 이 여성들이 정말 타히티 여성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늙은 히피 같은 고갱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갱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할 듯한 뾰족한 얼굴로 턱을 괴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갱은 죽기 얼마 전에 타히티에 온 것은 나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온 것은 맞는 결정이고 나는 결국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갱은 불행했지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린 대신 위대한 예술을 얻는 것이 어찌 보면 타고난 방랑자 고갱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